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또 남은 5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용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변용인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탑픽주 롯데 관광개발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대표님, 롯데 관광개발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더 보유할까요? 아니면 좀 수익을 실현해 볼까요? 일단 뭐 저는 추세 연속성과에서는 일단 이 실적 기대감들은 재차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기관과 외인의 양수급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로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대폭 좀 상향된 점, 이 부분은 단순하게 2분기 일회성 요인보다 3분기 실적의 어떤 확장 기조 요인을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저는 롯데관광개발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들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서 익절가를 좀 높여가는 좀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6,700원 정도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의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16,700원 익절가로 두고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각자 섹터별로 저희가 한번 전략 하나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시총 4조 달러의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이 영향에 오늘 SK하이닉스도 현재 3% 넘게 지금 장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면서 29만 2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를 제외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의 윗꼬리가 달린 상태인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최근에 HBM 수혜주로 거론됐던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오전에 10% 넘게 급등하더니 현재는 한 7%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SK하이닉스 이 HBM 밸류 체인에만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반도체 전략 전반적으로 한번 세워주세요. 제가 뭐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HBM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맞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주가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상승세가 계속 한 1년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면 어쩌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충분히 뭐 한 50만 원대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 하이닉스의 상승의 동력은 결국엔 HBM, 최첨단 AI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오테크닉스도 한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소부장을 보신다라면 레거시 쪽보다는 HBM 쪽으로 해서 좀 종목을 압축하신다라면 지금도 늦진 않았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HBM 밸류 체인에 계속해서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뉴욕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 무려 이제 갤럭시 Z7까지 지금 출시가 됐는데요. 갤럭시 폴드에 찬사가 또 쏟아졌다고 합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가장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를 강점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사전 판매를 하고 25일부터는 글로벌 순차적으로 또 출시를 한다고 해요. 이 소식에 오늘 LG 이노텍이나 KH 바텍 같은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폴더블폰 관련 종목도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 1분기 데이터를 보면 중국 화웨이가 폴더블폰을 출시하고 난 이후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삼성전자가 좀 뺏긴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우위 여부, 뭐 기술에 관련된 강점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어떤 점유 이탈 이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다만 이번에 공개됐던 언팩 행사의 세부 스펙을 보면 뭐 얇기가 기존 모델 대비해서 한 25% 정도가 얇아졌고, 이 무게는 뭐 세계 최초로 경량화 이 스마트폰이다라고 좀 출시가 좀 발표가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판매량 관점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하반기 출하 목표량들을 한 1,000만 대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증권사의 컨셉은 좀 다른데
한 800에서 많게는 한 900만 대까지는 팔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좀 명확하다면 하반기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가 다시금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일단 무게 관점에서 그다음에 기능적인 어떤 성능 관점에서 기존의 갤럭시 S25가 1분기 출하량들이 전체 한 시장 점유율 한 20%대를 좀 구성했던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일단 뭐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들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재차 좀 고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애플의 경우에는 폴더블 폰 전략이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 낮아진 그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여기서 좀 기대될 수 있는 거는 단순한 기대 요인들보다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적 반영들이 이런 어떤 이 부품사들, 소재사들에 대한 어떤 이 실적 낙수 효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다만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스마트폰에 관련된 관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에 대한 관세, 판촉 관세를 좀 부과하면 40%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좀 마무리했다는 점은 다소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낙수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스마트폰 관세 리스크는 약간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변압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변압기 쪽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효성중공업이 3% 넘게 상승하면서 황제주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장중에 지금 99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최근 조방원이 쉬어가는 자리를 이 변압기가 좀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상승 어디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뭐 99만 원이면 거의 뭐 100만 원 황제주 진입한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황제주에 진입을 하고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어쨌든 이 변압기의 대장주가 효성중공업 바뀐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효성중공업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좀 변압기가 먼저 좀 조력이 나왔어요. H현대일렉트릭이라는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좀 기술적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변압기 쪽은 약간 기간 조정, 크게 본다면 약간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만약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저점을 깨지 않고, 그러니까 직전에 지난주 이번 주 초에 형성된 저점을 깨지 않고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고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면 효성중공업은 충분히 10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효성중공업도 같이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면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4조 달러를 한번 돌파를 했었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다시 한번 30만 원 이상으로 가는 거 본다라면, 변압기가 항상 반도체랑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걸 감안했을 때 너무 여기서 우려감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이 황제주 자리 이상을 넘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조정 시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소 테마도 움직이고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OBBB 법안, 이 감세한 내용에 수소 보조금 기한을 예상보다 2년 연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수소 관련 종목들,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11%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금 지금 수소 관련 종목들 윗꼬리를 좀 길게 단 상태인데요. 변용희 대표님, 네. 수소 테마 오랜만에 또 움직인 것 같아요.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전망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정책 기대감이 왜 이제 반영이 됐는지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일날 법안이 시행이 됐고 이전에 발표됐던 세부 정안, 변경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 섹터는 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2차 전지가 일부 노이즈가 좀 됐던 점, 태양광 풍력은 일부 좀 완화됐던 점도 있지만 반대로 세공제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부각된 뭐 태양광에는 소폭의 좀 악재가 좀 됐는데, 수소의 경우에는 일단 세공제에 관련된 범위가 기존 안보다 더 완화적인 어떤 이
조항으로 좀 수정해서 통과가 좀 됐다는 기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된 내용을 보면 2026년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됐던 부분들이 2028년에서 2032년도까지 적용, 세액공제에 관련된 유지 부분이 오히려 더 확장됐던 부분들이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고요. 전일 뭐 블룸에너지라든가 플러그 파워 같은 기업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 수소 섹터도 간만에 어떤 수급 동조로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종국적으로 좀 말하면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은 세공제 관련된 어떤 영향도는 사실 이 생산세액공제보다는 이제 소비자의 구매자에게 대한 혜택이 조금 더 크게 좀 작용됐던 측면들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생산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뭐 킬로그램당 3달러의 생산세액공제를 좀 제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형이냐 중형이냐에 따라서에 대한 차이는 영향도 관점에서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오늘 수급의 어떤 상승 부분들은 시초 대비에 대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 특히나 아직까지는 사실 뭐 그동안 수소가 가지 못했던 가장 큰 근원적인 원인이 업황이죠. 그리고 부진한 실적에 대한 기조가 계속 좀 장기화가 됐던 원인들이 좀 가장 컸기 때문에 저는 다소 좀 냉정히 말했을 때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2분기 실적에서 실적 회복에 관련된 어떤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먼저 선행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 종목들이 일단의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또 가장 핫한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워낙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도 갈 때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면서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바이오 시밀러 관련 종목들 그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도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100만 원 넘게 107만 8천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2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소식에 또 삼바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타코 트레이드라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하면 정반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억눌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7월 달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좋았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알테오젠 다시 한번 신고가 언저리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14%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난주 같은 경우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다가 오늘 상당히 5%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바이오주를 보실 때는 먼저 플랫폼 관련된 기업을 먼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테오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지난 가을서부터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리가캠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CDMO 쪽인 것이죠. 생물보안법 이제 다들 뭐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중국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선거 때 공약을 내섰던 게 뭐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약가 인하를 하려면 또 CDMO 시장이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뭐 바이넥스, 뭐 ST팜인가요? 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시청자분이 지금 담으면 다소 늦지 않았나요?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오를 때 들어가는 거 좀 어때요? 시장은 우리가 하이닉스 25만 원 돌파했을 때 제가 30만 원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주사도 못 사는 거고 살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네. 왜 다 신고가인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바이오주들은 사실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 약간 신고가 언저리에 있는 거고 뭐 CDMO 관련된 기업은 아직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조금 비싼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한 번에 다 살 수는 없지만 좀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10월의 가을님이 바이오 지금 담으면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그 답을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또 수급이 들어와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미증시에서 메세라라는 기업이 지금 비만 치료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한 이력이 있는 D&D 파마텍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비만 치료제 탑2 양대 네. 산맥이잖아요. 이 메세라가 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1세대 약물에서 2세대 약물로 기술 고도화를 해서 현재 뭐 시장을 뭐 거의 석권하고 있는 두 회사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근데 일단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아직 뭐 개척되지 않은 시장인데 이 부분을 메세라가 임상 일상에 관련된 모멘텀이 재차 좀 부각된 점, 이 부분이 D&D 파마텍의 어떤 수급으로 같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2023년도 4월이었죠. DD01이라는 이 후보 물질이 기술 이전이 좀 됐습니다. 전체 5,500억 원 규모의 좀 기술 이전이 좀 됐다가 작년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에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에 관련된 후보 물질을 픽스해서 적용이 좀 되면서 이 라이선스에 대한 전체 규모도 한 1조 원대까지 좀 상향이 됐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그동안 주가를 좀 상승시켰던 가장 큰 배경이 좀 됐었고요. 다만 D&D 파마텍이 DD01에 관련된 이 플랫폼은 메쉬 치료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라고 불리는 메쉬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이상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고 일상에 이어서 이상에서도 상당히 좀 유효지표 값에서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연속성 관점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적응증 확대 관점에서 체중이 좀 감소하는,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로 이제 투트랙 전략이 현재 좀 추진 중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일단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임상 일상에 대한 성과가 좀 명확하다면 D&D 파마텍의 외형 성장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되겠지만 현재는 해당되는 기대 요인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 아직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어떤 개화라든가 성과 입증이 더욱더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막연한 좀 기대감들보다는 메쉬 치료제의 임상 이상에 관련된 유효지표값 확인이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금융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 은행주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은행주 많이 올랐는데 왜 투자 의견을 하향한 건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리스크는 없는지 한번 짚어주실게요. 저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리트 증권인가요? 아마 거기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랐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은행주, 금융주의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긍정적인 시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KB금융, 신한지주지 외국인 지분이 거의 80%, 70%가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외국계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할 여지가 있느냐. 뭐 여전히 분리과세 아직 시행하지 않았죠. 뭐 시행했을 때 모르겠지만 그 기대감, 거기다가 이제 밸류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은행주에 대해서 매력을 작년부터 계속 이끌어 왔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의무 소각이라든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재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갑자기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팔아야지 할 것인가? 전 그럴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창용 한총재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약간 민감보다는 기존의 금융권 쪽으로 해서 이걸 주도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주의사 쪽이 이쪽에 대해서 시장을 선점을 빨리 한다라면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됐을 때 금융주의사가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은행주의 그 금융주의사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맞고 그 리포트 여보도 보신다 그러면 목표가를 조금씩 다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지금보다 목표가 더 높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좀 조정 시 분할 매수 혹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주식이라는 게 매일 오를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작은 움직임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부터 한번 공개해 볼 텐데요.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탑픽주들이 정말 잘 가서 네. 오늘 기업도 좀 기대가 돼요. 네, 일단 자사주 소각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뭐 모두 다 기존에 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모두 다 소각한다는 것을 의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상법 개정안이 수정 발의된다는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신영증권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정부의 증시 부양에 관련된 정책 방향성에 좀 명확하게 좀 제시된 점이 가장 큰 투자 매력도가 좀 되지 않을까. 주식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증시가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용 수익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 확장의 관점에서 기대감이 될 수 있겠고, 전체 이 자사주의 이 보유 비중이 53.1%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1위예요. 근데 일단 자사주의 보유 비중만 높은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자사주를 모두 다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는 전체 지분은 유동 기준에서 한 45%대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유동 주식수의 관점에서의 신영증권의 어떤 가치 반영들은 더욱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한 18만 5천 원까지 무난히 좀 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손절가는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금융주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어제 급등 이후 오늘 잠깐 쉬어가고 있는 증권주, 그 안에서 신영증권을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삼성전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갤럭시 폴드가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면 삼성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사실 삼성전기는 많은 좀 변화를 주고 있었죠. 예전에 뭐 MLCC로만 생각을 했었다라면 최근에는 뭐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카메라 쪽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가속기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관련된 기판이 삼성전기가 상당히 매출이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하면 최근에 상승이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3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16만 5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저희 탑픽주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